네, 계속하겠습니다. 거기 221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거기 바드럼의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좀 중요한 거니까요. 그거 하고 이제 그거가 끝나면 5장이 끝나요. 그래서 5장이 좀 지겹게 느껴지는데 그 5장이 여러분한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현재 가치 때문에 그래요. 현재 가치를 종합적으로 다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채권 채무 조정이라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한테 좀 생소하고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여러분 5장을 복습하실 때는요, 현재 가치를 위주로 복습을 잘 하세요. 현재 가치. 그래서 현재 가치를 좀 잘 정리하시고 거기서 연장돼서 채권 채무 조정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배우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221페이지 그 바드럼의 할인도 정리만 하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바드럼의 할인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일단 바드럼의 할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자부 어음을 할인하는 거하고 무이자부 어음 할인하는 거, 우리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 책에 보면은 무이자부가 먼저 나오고요. 거기 책에 그 다음에 이자부 어음 나와요. 거기 보면. 근데 여러분 실무를 좀 해보신 분들은 실무상 어음은 다 이자가 붙든가요, 이자가 안 붙든가요? 액면 이자가 안 붙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무이자부, 우리가 어음을 주면서까지 이자 주지 않거든요. 어음을 주는데 이자까지 붙여주지 않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무이자부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럼 시험에는 무이자부가 나오겠구나. 실무가 다 무이자부니까. 그럼 참 좋을 텐데, 시험에는 대부분 다 이자부가 나와요. 이자부가. 왜 그러느냐?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깨달을 점은, 우리나라 시험은 여러분을 합격시키려는 시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얘가 실수해서 틀릴까, 그래서 경쟁에서 떨어질까, 이렇게 이런 어떤 시험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발생하고 누구나 알아야 되는 걸 내질 않고 시험에 좀 특이한 거, 이렇게 보니까 참 이게 좀 특이하구나, 좀 일반인들이 잘 모르겠구나, 이런 걸 내요. 기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는 좀 특이한 게 잘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정상적인 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참고하시고, 여기서도 이자부가 더 잘 나와요. 이자부. 그래서 무이자부 먼저 해볼게요. 그건 쉬우니까. 거기 무이자부 보시면 6개월짜리인데요. 액면이 얼마냐면은 10만 원이에요. 12% 할인했는데 몇 개월 보유했냐면 2개월 보유했어요. 2개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이 사람이 어음을 갖고 있다가 이때가 됐는데 아직 만기가 얼마 남았죠, 지금? 4개월이 남았어요. 4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현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금이.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면 망하게 생겼어요. 이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현금이 없으면 부도나게 생겼는데, 부도나게 생겼는데 어음 들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어음 쥐고 있어봐야 이게 소용이 없거든요. 당장의 현금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만기가 4개월 남은 어음을 들고 어딜 가는 거예요? 금융기관에 가는 거죠. 금융기관에 가서 내가 지금 이 어음을 줄 테니까 당장에 뭐를 달라고요? 현금을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 사람한테 몇 개월 동안 돈 빌려준다고 생각해요. 4개월 동안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현금 주고 4개월 뒤가 되면 얼마 받는 거예요? 10만 원 받는 거죠. 부도 안 나면. 이 어음이 부도가 안 나면 4개월 뒤에 10만 원 들어오는 거 맞잖아요.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10만 원 지금 빌려주는 건데, 만약에 금융기관 입장에서 얘가 뭐 자선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자율을 0% 적용한다. 이자 안 받는다. 그러면 얼마 빌려주면 돼요? 10만 원 빌려주고 10만 원 받으면 되잖아요. 이자율이 0%라면. 근데 그런 리는 없잖아요. 그럴 리는 없고 분명히 이자 받겠죠, 얘가. 거기 보니까 12%래요. 그렇죠? 연이자율이. 그러니까 지금 10만 원 빌려주면서 이자 뗀다는 얘기예요. 얼마냐면 12%만 곱하면 연이자죠, 이게. 4개월 빌려주는 거니까 월할 계산을 했어요, 책에서. 이건 일할 계산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시험은 월할 계산해요. 월할 계산하면 이렇게 하니까 4,000원이 나와요.
그럼 이자가 4,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자는 돈 빌려준 다음에 나중에 원금 받을 때 이자까지 받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어음의 할인은 선이자 뗀다고 표현하거든요, 실무에 선이자. 돈 빌려줄 때 이자 떼버려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10만 원을 빌려주면서 얼마의 이자를 지금 떼는 거예요? 4,000원의 이자를 떼고 빌려줘요. 그러니까 얼마 준다는 얘기냐면 96,000원 줘요. 우리한테. 그럼 우린 누구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거죠? 지금 누구 입장에서? 그 할인한 회사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현금이 들어오는 거 맞죠? 현금이 들어오는데 얼마 들어오는 게 96,000원 들어온다는 게 이게 현금 회수액. 그 시험에서는 이걸 물어봐요. 이거 얼마냐? 현금 받은 거. 이것도 물어봐요, 시험에서. 현금 받은 금액이 얼마냐, 이거. 96,000원. 이거 물어보면 찾을 줄 알아야 돼, 이거. 이거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96,000원. 그 다음에 이것도 무슨 거래와 무슨 거래가 있겠어요, 얘도? 매각 거래와 차익 거래가 있어요, 똑같이. 매각 거래와 차익 거래가 있는데 공부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매각 거래 위주로 하시고, 차익 거래는 차이 나는 것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매각 거래로 하면은, 여기 매출 채권이 없어지면 되죠. 매출 채권이 10만원. 대차가 안 맞는데 4,000원만큼 차이 나는 건 이자잖아요. 이자. 이거 정말 이자죠. 이자 뗀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자 비용이라고 적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이게 차입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각 거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처분 차손. 이렇게. 됐죠? 이 회계 처리가 책에 어디 나와 있냐면은 220페이지 222페이지 거기 보니까 무이자부 어음일 때 회계 처리가 첫 번째 매각 거래일 때 보세요. 매각 거래일 때 할인받은 시점에 회계 처리가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지금 확인하는데 그 바로 위에 보시면 만기일에 얼마 받았다고 돼 있어요. 돈을 만기일에 이걸 다 못 받았대요. 이거를 얼마만 받았대요. 8만 원만 받았대요. 회사가. 그럼 얼마가 부도났다는 얘기예요? 2만 원이 부도났다는 얘기예요. 2만 원이 부도가 나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우리한테 달려와서 2만 원 달라고 할까요? 우리한테 지금 돈 다 줬잖아요. 현금. 돈 다 줬는데 부도나면 우리한테 나중에 돈 달라고 해야 하네요.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상환청구권이잖아요. 상환청구권의 유무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유무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어음의 거래는 실무상에는 어때요? 상환청구권이 대부분 있다요. 있다. 상환청 대부분 있다. 실무상. 어음 거래는 대부분 다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대는데 거의 다 상환청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냥. 근데 둘 다 있을 수 있고 상환청구권이 있으면 우리한테 뭘 들고 오겠어요? 걔가 부도난 어음 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 줘야 돼요? 2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럼 차변에 뭐가 생기냐면 부도어음이라고 써도 돼요. 부도난 어음이니까. 근데 그걸 크게 봤을 땐 회수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채권이다. 매출 채권. 얘가 나중에 갔을 때 회수할 수 없다는 게 확정되면 뭐 하면 되죠? 대손회계 처리하면 돼요. 대손. 그렇게 하면 되고 상환청구권이 없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 안 져요. 누가 책임져요? 금융기관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고요. 자, 차익거래로 분류됐을 때 달라지는 것만 보세요. 차익거래로 분류되면 얘가 뭐로 바뀌어요? 차익금으로 바뀌고요. 얘가 뭐로 바뀌어요? 이자 비용으로 바뀌고요. 마지막에 분기 하나 추가돼요. 뭐가 추가돼요? 요 매출채권 없애면서 차익금 없애는 그 분기 하나 추가되면 돼요. 그래서 차이 나는 것만 잘 비교하세요. 넘어가고 이자보험 보세요. 자, 똑같은 문제에서 이제 이자보험을 보니까 얘는 뭐가 다르냐면은 다른 건 다른 거 없는데 얘가 보니까 그 마지막에요. 10만 원만 받는 게 아니라 뭐 얼마를 더 받겠대요. 10만 원만 받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액면이자가 10%, 그러니까 연이자율로 10%가 존재한대요. 그러면 연이자율이니까 곱하면 만 원인데 6개월 어음이니까 얼마겠냐면 5천 원이겠죠. 계산해 보시면 절반이니까. 액면이자가 붙는데 이렇게. 아까랑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이 받을 어음이, 이 어음이 이자부 어음이라면 뭐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채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할 때. 어음이 이자부라면 사채랑 똑같은 거다. 그러면 사채도 액면이자 붙잖아요. 우리. 똑같이.
그럼 우리 사채 공부할 때를 좀 돌이켜보면요. 이 사채 우리 언제 배웠었냐면 단기 매매증권 할 때 했었거든요. 단기 매매증권 할 때. 근데 이 사채 다시 한번 사채가 시험 문제 나오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사채가 시험 문제 나오면 이자 지급일 사이에 사고 파는 게 나온다는 얘기 제가 했었죠. 이 사채. 사채가 이자 지급일 사이에 사고 파는 게 나오면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간 경과에 해당하는 액면 이자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기억나세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중요한 거예요. 7장 할 때 또 할 건데. 그래서 중요한 사실인데 그게 이자가 붙는다면 그 기간 경과에 대한 액면 이자 이게 지금 똑같아요. 이게 이자 보험이 이자가 붙는 어음이기 때문에 이 기간 경과에 해당하는 액면 이자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이따가.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일단 그럼 이때 가서 이제 할인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2개월 지난 다음에 그럼 이걸 가져가니까 이 어음을 들고 가니까 금융기관에서 어떤 생각하는 거냐면 아까는 지금 10만 원 빌려주고 4개월 뒤에 10만 원 받는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보니까 지금 돈 빌려주니까 4개월 뒤에 얼마가 들어올 거예요? 부도 안 나면 10만 5천 원 들어오잖아요. 아까는 지금 10만 원이면 나중에 10만 원 이랬잖아요. 아까는 무이자부일 때는. 근데 얘는 이자부니까 지금 얼마 빌려주니까 얼마 받아요? 10만 5천 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 빌려준다고 생각하냐면은 10만 5천 원 빌려준다고 생각해요. 10만 5천 원을 지금 빌려주고 4개월 뒤에 얼마 받는다? 10만 5천 원 받는다. 만약에 아까처럼 이자율을 0% 한다면 만약에 얼마 빌려주면 돼요 지금? 10만 5천 원 빌려주면 되죠. 그러면 4개월 뒤에 얼마 받을 거예요? 10만 5천 원 받을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10만 5천 원 빌려준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 이거 빌려주는 거예요. 10만 원 빌려주는 거 아니고 10만 5천 원 빌려주고 10만 5천 원 받는다. 여기에다가 이제 얘는 뭘 붙여요? 이자 붙이잖아요. 이자. 그러니까 12%의 이자를 붙여요. 이렇게. 12%의 이자를 몇 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계산할 줄 아셔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4천 얼마가 되나요? 200원 되나요? 4,200원? 4,200원이 이자인데 우리가 빌려주는 돈이 얼마예요? 10만 5천 원이었잖아요. 원래 빌려줄게. 그런데 빼니까 얼마가 되냐면 10만 800원 되잖아요. 이렇게 10만 800원. 요 10만 800원이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현금 받는 금액이 돼요. 10만 800원. 일단 요 이자 보험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일단 요걸 많이 물어봐요. 일단 첫 번째로 요거 현금 회수액 요거 물어보면 맞춰야 돼요. 받으러움 할인해서 받는 현금 요거 물어보면 맞춰야 돼. 현금 받는 금액, 현금 수령액 이거 많이 물어봐요. 요거. 현금 수령.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무슨 거래냐면 이제 매각 거래로 먼저 봐요. 매각 거래로 보면 매출채권 없어지잖아요. 근데 매출채권 얼마 없어지냐면 10만 원 없어요. 10만 원이 매출채권 장부상 잡혀 있으니까 얘를 없애는데 얘만 없애려고 하니까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10만 원 없애니까 얘 하니까 현금이 더 들어와져 보니까. 원래 이게 지금 할인하는 거니까 채권 없애는 것보다 현금이 덜 들어와야 그다음 이자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자가 이제까지 그런 건데 얘 없어지는 것보다 현금이 더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상해지잖아 이게.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 처음 공부한 사람이 여기서 헤매고 이렇게 이게 없어지는데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요 분계를 하기 전에 분계가 하나 있어요. 요 위에 요 분계를 요 밑에다 할게요. 요 위가 좀 너무 위라서 요 밑에다 하면은 어떤 분계를 먼저 했어야 되냐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몇 개월을 보유하고 있었어 이거 2개월을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보유 2개월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뭐가 발생했냐면 2개월 동안 액면이자가 증가했잖아요. 액면이자가 증가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할인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채도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기간 경과에 해당하는 액면이자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얘도 우리가 2개월 동안의 액면이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야겠죠. 2개월 동안의 액면이자 얼마냐면은 5,000원인데 이거는 6개월치가 5,000원이니까
2개월로 하면은 1666원 나와요. 반올림 안 해서. 1666원. 책에는 또 반올림 했나? 거의 안 했어요, 책에. 그래서 1666원. 이게 이자예요. 2개월 동안에 액면 이자. 그럼 여기 어떤 문제가 들어가냐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음을 2개월 동안에 갖고 있었으니까 이자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만큼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자를 받을 권리가 채권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못 받죠, 나중에. 어음을 줬으니까 이 5,000원 다 누가 받을 거예요? 은행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누구한테 받아내야 돼요. 은행한테 받아내야 되니까 요 현금 받은 거에 이게 포함돼 있어요. 미수이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 분계를 먼저 하면 요게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요게 위에 있어요,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이 더 커지잖아, 이제. 요게. 이게 이제 말이 되죠. 이렇게 하고 우리 빼니까 866원 되잖아요, 이게. 그게 이거예요. 매출자금 처분차손, 이게.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요 금액. 요 금액 많이 물어봐요. 이거 찾는 거. 요거. 요거 찾을 줄 알아야 돼, 요거. 그래서 책에 보면은, 책의 회계처리 어디 나와 있냐면, 책에 222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데, 책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미수이자라는 거 안 나오고, 바로 이자 수익이라고 돼 있어요. 책 보세요. 이거 다르네. 다른 거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이거하고 없애요, 이렇게. 없애면 붙이면 그렇게 되잖아요. 책은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고, 책에 있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제가 지금 칠판에 있는 것처럼 하세요. 이렇게 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2번 해도 돼요, 분계. 미수이자 없애도 되고요. 뭔지 알겠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이거 많이 물어보고요.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이걸 물어봐. 이 매출 채권 때문에 할인해가지고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이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얘가 일단 영업의 비용이거든요. 얘구나. 그리고 끝나면 틀려요. 얘가 있잖아요, 얘가. 이자 수익. 얘까지 고려해야 맞거든요, 이게.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그것도 물어봐요, 가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으세요. 출제자 요구에 따라서. 책에 있는 회계처리 보시고요. 222페이지 하단에. 그런데 얘가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얼마만 받아요? 8만 원밖에 못 받아요, 똑같이. 그럼 이번에는 얼마가 부도난 거예요? 2만 원이 아니라 2만 5천 원 부도난 거죠. 2만 5천 원에 대한 회계처리가 나오죠, 거기. 상환청구권 유무에 따라서 2만 5천 원 확인하세요. 똑같으니까. 확인됐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매각 거래를 했잖아요. 차입 거래를 했을 때 차이점만 알면 되죠. 어떻게? 요게 뭐로 바뀌어요? 요게 차입금, 요게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분기 하나 추가되죠. 확인하세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배운 거 매각 거래 위주로 하시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차입 거래랑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어음은 뭐가 잘 나온다고요? 이자 보험이 잘 나와.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 잘하고 이거 집에 가서 개념 잡을 때 뭐랑 똑같다고요? 사채랑 똑같아요. 사채랑. 잘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연습 문제는 여러분 혼자 하세요. 나머지 다. 6장 하겠습니다. 6장. 252페이지. 어, 6장은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 여러분들 다 회계 원리할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재고자산. 보유 목적이 무슨 목적이에요? 판매 목적.
재고자산이랑 비교해서 알아야 될 거, 투자 목적일 때는 투자자산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일 때는, 영업활동 사용 목적일 때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어요. 그럼 유형과 무형의 차이점 뭐예요? 유형과 무형의 차이점 나중에 보시면 물리적 실체가 있고 물리적 실체가 없고, 이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네들 밑줄을 한번 쳐드릴까요? 이 목적에 대한 거. 일단 거기 재고자산의 의의 보시면 거기 252페이지 거기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읽어보세요.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읽어보니까 무슨 목적이에요? 판매 목적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7장을 잠깐 봐드리면은 321페이지, 320페이지에 320 거기 보니까 투자자산의 의의 첫 번째 줄에 투자자산이란 타회사를 지배하거나 통제할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된 자산을 말한다. 거기다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428페이지 428페이지 거기 다섯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유형자산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된 자산이다. 거기다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518페이지 518페이지 보시면 제1절에 무형자산의 의의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줄에 무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할 사용할 목적으로 거기까지,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거기까지가 한마디로 뭐예요? 거기까지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게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라는 얘기고 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고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거기까지 밑줄만 쳐놓으세요. 비화폐성이 뭔지 나중에 얘기하고 됐습니다. 다시 앞으로 오세요. 252페이지로 그러면 요 자산의 분류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고 목적에 따라요.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 잘 잡아야 되고 자산을 분류할 때 그 절대로 선입견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모양에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입장에서 여러분 책상하고 의자, 그 다음에 이 건물, 그 다음에 에어컨, 온풍기 뭐 이런 것들 천정에 붙어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무슨 자산이 이게 건물이나 이거나 이런 거 이거잖아요. 유형자산. 왜냐면은 우리 학원이 이걸 왜 갖고 있는 거야, 이것들을?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잖아, 영업활동에. 그러니까 유형이 맞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물은 무조건 유형이구나. 책상은 유형이구나. 에어컨은 유형이구나. 이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죠. 이 건물 같은 경우에 부동산 매매 회사가 있잖아요. 부동산 사고 파는 회사. 그 회사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뭐예요? 건물이. 재고도 재고. 판매 목적이니까. 그리고 여유 자금이 있어서 건물에 투자를 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투자 목적으로. 무슨 자산이에요? 투자 자산이 되는 거고. 이 천정에 매달려 있는 게 이게 LG 건데요. LG가 만들 때 이거 창고에 있을 거 아닙니까? LG 휘센에 가면은 그 창고에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진열되어 있는 거는 재고 자산이잖아요. 그게 똑같은 물건이지만 여기 붙어 있으니까 유형 자산이고.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것은 그 자산을 그 기업이 보유하는 목적이 뭐냐? 팔려고 갖고 있느냐?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보유하느냐, 아니 투자 목적이냐, 이거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모양이 아니라. 넘어가고 그 밑에 보시면은 계정 과목 나와요. 하단에 상품은 어느 기업? 상기업. 그 다음에 제품부터 원재료까지는 제조기업. 다 아시는 얘기고요. 제조기업은 나중에 여러분 원가 회계하실 때 많이 배운다고 이렇게 표시만 잘 해놓으세요. 넘어가요. 253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그 그림 되게 좋은 그림인데요. 그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깨달을 거. 첫 번째, 야, 이 재고자산이라는 게 그 회사의 뭐더라? 주영업이더라.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앞에서 채권할 때. 그런 얘기 안 했나요, 우리? 했죠? 무슨 얘기 했었냐면 매출채권 매입채무하고 미수금, 미지급금 얘기하면서 매출채권 매입채무가 그 회사의 주영업, 일반적 상거래고 미수금, 미지급금이 그 외잖아요, 보니까. 그랬을 때 뭘 사고 파는 게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사고 파는 게 매출채권 매입채무라고 알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재고자산이 그 회사의 주영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거를 좀 잘 알아두시고 거기 화살표를 잘 보면요. 그 화살표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메라. 비용화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 또 깨달으실 거는 모든 자산은 비용화돼요. 대부분이 다.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그런 거 배웠잖아요. 차변, 대변 있을 때 대변에 어떤 유출액이 있을 때 현금이라고 치고 차변의 증가로 적을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자산과 비용. 그러면 자산으로 적히는 건 뭐냐면 미래 효익이 있을 때, 미래 효익이 없으면 비용인데 미래 효익이 있을 때 자산 잡힌 것도 결국은 미래 효익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미래 효익이 영원한 거 딱 하나 있어요. 토지. 그거는 우리가 비용화 시키지 않거든요. 처분될 때까지. 그렇지만 얘 빼고는 자산이라는 건 효익을 주고 언젠간 소멸해요. 소멸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비용이 된다 이런 얘기 이게. 비용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재고자산은 언제 비용화되냐면 팔렸을 때죠. 일반적으로. 팔아버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건물 같은 거 유형자산은 언제 비용화돼요? 매년 사용하면서 비용화되죠. 그걸 어떻게 비용화해? 감가상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시고요. 거기다 비용화에다 뭐라고 적어놓으시냐면 이 재고자산은 대부분 뭐로 비용화돼요? 매출 원가로 비용화되죠. 매출 원가로. 판매되기 때문에. 판매되면서 뭐를 발생시키죠, 얘가? 수익을 발생시키잖아요. 거기 옆에 보면. 판매되면서 수익을 발생시킬 때 그걸 뭐 하는 겁니까? 대응시키는 거잖아요. 매출 원가로. 이렇게.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은 재고가 항상 매출 원가로만 비용화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재고 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매출 원가로 비용화되지만 모두 다 매출 원가로 비용화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또 있어요?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것도 있어요. 배워보시면. 이건 뭐예요? 없어진 거죠. 또 재고라는 건 접대 목적으로 줄 수도 있어요. 광고 선전 목적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고 자산이 대부분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로 비용화되지만 그거 이외에 비용화되는 것도 있구나. 배울 겁니다. 이거 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두시고 넘어가요. 그 밑에 보시면 중요한 회계 처리가 동그라미 1, 2, 3, 4, 5가 나와요. 동그라미 1, 2, 3, 4, 5.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험에 꼭 나오는 거. 그게 동그라미 4번이에요. 원가 배분. 그래서 원가 배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원가 배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동그라미 3번. 뭐 그 정도예요. 제 2절에 재고자산 회계 처리부터 하는데 하단에 보시면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 단기매매 증권을 보니까 얼마에 팔았냐면은 11만 5천 원에 팔았고 그 단기매매 증권이 15,000원이에요. 10만 원. 그래서 15,000원이
처분 차익.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단기매매증권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 배웠죠, 우리?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때요?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한 금액이 12만 원인가요? 12만 원이니까 매출액이라고 치고, 매출 원가가 이게 얼마짜리냐면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이라고 치고, 2만 원을 매출 총이익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팔려고 수수료 비용이 5,000원 발생했으니까 5,000원 빼면,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표시하면요, 손익계산서에 판매한 금액, 그거에 구매한 원가, 그걸로 인한 이익, 그다음에 수수료 비용 별도로 표시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손익계산서에 가는 건 뭐밖에 없어요. 손익계산서에는 처분 차익 딱 하나만 가죠. 15,000원 이거만. 맞나요? 15,000원? 요거만 가잖아요. 요거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다 가죠. 이게 이렇게. 처분한 금액, 구매한 금액, 비용, 수수료 비용까지 이렇게.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뭐가 더 정보를 많이 줘요? 이렇게 하는 게 정보도 많이 주죠. 근데 우리가 배워보면은 이렇게 하는 건 뭐만 이렇게 해요, 이거. 재고만 이렇게 하죠, 재고만. 재고 자산만 이렇게 하고, 재고 자산 제외한 다른 자산들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팔고 남은 것만 가잖아요, 남은 것만. 그렇게 안 배웠어요? 재고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매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자산들은 그거 팔았을 때 차이 나는 것만 가잖아요, 이렇게. 왜 그런 거냐고요? 왜 다른 자산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재고 자산이라면 이렇게 할 거고 왜 이렇게 다르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이 재고 자산이 어떻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 회사의 주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정보를 많이 주려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건 그 차익 차손만 보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들이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고 얘는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비교할 줄 알면 되는데 거기 254페이지에 그런 얘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회계원리 할 때를 돌이켜보세요. 옛날 얘기인데 여러분들 회계원리 할 때를 좀 잊어버리지 마시고 회계원리 처음 할 때 이 매출액 이해하느라고 좀 어려웠지 않았어요? 매출 원가하고 우리가 회계원리 처음 배우면 매출액 매출원가 바로 안 하거든요. 회계원리 처음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상품에 대한 회계 처리하면서 그냥 상품을 팔아서 이익 난 걸로 회계 처리해요. 회계원리 처음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면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안 나오니까 안 좋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나오려면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과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 써야 되고 기말에는 매출원가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 배우면서 어려웠잖아요. 처음에. 그게 재고자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회계 처리가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다 했겠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1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2법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런 건데요. 거기 1법에다가는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면 1법, 2법 있는 거에다가 1법에다가는 교과서에서 많이 한다고 적어 놓으시고 2법은 실무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둘 다 알아야 돼요. 그 어려운 거 아니니까 둘 다 하세요. 둘 다 하시기로 하고 예제 1번을 보시는데 그 예제 1번은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요. 제가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예제 1번 여러분이 하시고 주의할 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그 여러분들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은 이걸 깨닫게 되는데 이 회계학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 T계정 분석 잘해야 돼요. 나중에 T계정 분석. 이 T자 T계정 분석. 매출원가라는 계정 배웠죠, 여러분들? 매출원가는 어디 속하는 계정이냐면 비용이에요. 그럼 이 매출원가라는 계정을 분석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배웠냐면 야, 기초재고가 여기 들어가고 기초재고 예를 들어 8만 원이면 8만 원 들어가고 단기 매입액이 여기 나타난다고 배웠죠, 여러분들? 이 순매입액이라는 거 강조했을 거고 그게 예를 들어서 40만 원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이쪽에 합계 금액이 48만 원인데 이거 뭐라고 배웠어요, 이거를? 판매 가능 상품이다 이렇게 배웠을 거고 양쪽이 같은데 이거를 쪼갤 때 이제 매출원가라는 건 이제 팔린 비용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금액에서 뭐만 빼면 팔린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만 빼면 팔린 비용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말재고 찾는다 해서 기말재고가 15만 원이라면 나머지가 다 뭐 한 거죠? 팔린 거죠, 팔린 거. 48만 원에서 이거 빼면 차변잔액이잖아요, 차변잔액. 차변이 더 크죠, 지금? 매출원가 얼마예요, 그래서? 33만 원 이러는데 티계정 분석할 때 주의할 거는 이게 양쪽이 같다고 표시해서 분석하면 좋고요. 또 하나 이렇게만 하면은 매출원가가 얼마인지는 일일이 빼봐야 알잖아요, 눈으로. 더한 다음에 빼야 나오잖아요, 이 금액이. 한 번에 좀 눈에 탁 띄게 하려면 이 34만 원 써주면 좋겠죠, 써주면. 근데 이쪽에 쓰려니까 안 뜨잖아요, 이게. 여기다 33만 원 이렇게 쓰니까 보기 좋잖아요, 아주.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면서 매출원가라고 쓴단 말이에요, 보통 분석할 때. 그러니까 이 회계원리할 때 나는 질문이지만 매출원가가 비용인데 대변에 적었다고 흥분한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히 차변이라고 배웠는데 이게 절대로 대변잔액이 아니에요, 이게. 단지 차변잔액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기 좋게 하려고 쓴 것뿐이에요. 이거 안 적는 거 알죠? 이거 안 적어야 차변잔액이잖아요, 지금. 근데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분석하는 거다. 그래서 판매 가능 상품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진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거는 저렇게 많이 봤으면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 보세요. 상품.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은 어디 속해요?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은 자산에 속하죠, 자산. 상품이라는 자산을 또 분석하는데 상품은 전기 2월 되잖아요. 전기 2월이 전년도 기말재고죠. 8만 원이라고 쳐요. 전년도에. 넘어온 게. 그러면 상품이라고 한 건 단기 매입하면 늘어날 수 있죠. 매입한 것 때문에. 상품 사오면 늘어나잖아요. 상품 팔 수 있는 금액이 48만 원이다. 그럼 상품의 기말재고는 뭘 빼면 기말재고가 되는 거죠? 이 기말재고가 팔린 거 빼면 기말재고 되는 거죠? 팔린 거. 팔린 게 매출원가 아니에요? 상품에서 팔린 게. 팔린 거 빼면 기말재고니까 33만 원 빼면 얼마 남아요? 여기 잔액이. 15만 원이죠. 그게 기말재고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석할 때 보기 좋게 하려면 양쪽이 이렇게 똑같다고 하면 좋으니까 여기 기말재고를 15만 원이라고 쓰면은 양쪽이 똑같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썼다고 해서 이게 지금 결코 상품이 대변잔액이 아니라 차변잔액인데 쓴 것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이렇게 쪼개지는 걸 보여주잖아 이렇게. 근데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랑 어때요? 똑같잖아요 지금. 이렇게 분석한 거랑 이렇게 분석한 거랑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지? 상품은 자산이고 매출원가 비용이고 근데 분석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는 거나 이렇게 분석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거기 1법과 2법 있죠. 요게 1법으로 했을 때 이렇게 돼요. 요게 2법으로 했을 때 이렇게 돼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거기 1법을 보시면 1법은 상품을 기초금액을 일단 적어요. 기초금액을 적는데 얘는 1법은 상품만 찾는 게 아니라 뭐도 적는다고 배워요. 매입도 적는다고 배우죠. 매입. 거기 1법이 매입. 그 매입의 기준이 얼마가 적히냐면 40만 원 적히죠. 이렇게 40만 원. 그럼 얘는 매출원가를 언제 찾아요? 매출원가를. 기말에 찾는다고 배웠을 거고 여러분들 다. 기말에 찾을 때 어떻게 찾아내면은 기초재고를 매출원가로 단기 매입을 매출원가로 그 다음에 기말재고를 일로 보내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일단 8만 원을 적고 8만 원 이쪽으로 보내고 그다음 40만 원 적고 40만 원 일로 보내고 마지막으로 기말재고 적고 여기다 10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1법이잖아. 이게 이렇게 하니까 1법은 매출원가라는 계정에서 이게 나오죠. 그리고 상품은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을 보여주죠. 이렇게 이거 이해했어요 지금? 그런데 2법을 하게 되면은 2법 이 매출원가라는 계정 비용인데 기말에 잡고요. 걔는 문제가 뭐냐면은
상품을 적는데 걔는 매입이란 계정 과목 써요, 안 써요? 입법이 안 쓰거든요. 안 쓰니까 걔는 물건 샀을 때 어디에 적어요? 상품에 적어요. 상품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 다음에 걔는 마지막에 어떤 분기예요? 상품에서 팔린 것만큼 빼죠. 팔린 것만큼 빼고 그것만큼 일로 보내죠. 이렇게 33만 원 이렇게 보낸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매출 원가가 딱 이거 하나만 잡히잖아요. 그 대신 여기서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지금 뭐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를. 일법을 했을 때가 이렇게 나오고 T계정이 입법을 했을 때가 T계정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일법을 했을 땐 상품은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 이게 이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대신 여기서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매입 빼기 기말재고는 매출원가 나오잖아요. 입법을 했을 때는 매출원가는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 대신 상품이란 계정이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매입 빼기 기말재고, 매출원가 하면 기말재고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뭐 하라고, 이게 상품으로 분석하든 매출원가로 분석하든 같은 거라는 걸 알면 돼요. 어차피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의 문제지 결국 우리가 분석하는 건 같아요.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매입 빼기 기말재고하면 매출원가다. 이거 우린 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건데 두 개 같다는 거 아시라고요. 넘어가고 256페이지 256페이지 거기 해당 밑에 위의 회계 처리에서 주의할 점은 상품 매매 거래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 발생 시점마다 매출원가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거기다 밑줄 치시고 기업 실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하시냐면은 이 매출원가는 회사가 필요할 때마다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울 때는 공부할 때니까 기말에 한번 잡는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왜 기말에 한번 잡냐면 우리가 배울 때는 재무제표를 언제 한 번만 만들어요? 우리는 지금 기말에만 만들잖아요. 우리가 배울 때는. 그러니까 기말에 한 번만 잡으면 되는 거지 굳이 매일 잡을 필요 없다는 얘기고, 기업 실무에서는 회사가 월차 결산을 한다면 월마다 매출원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월마다 한 번씩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무할 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일 잡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매출원가를 물건 팔 때마다. 그 생각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감가상각을 생각해 보시고요. 감가상각을 매일 할 거냐. 이런 감가상각은 언제 한 번 했어요, 우리? 기말에 한 번 하죠. 기말에 한 번 하고 감가상각을 매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 받아들여지죠, 이렇게. 경리과 직원이 퇴근할 때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그 짓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더 중요한 사실은 매일매일 감가상각을 잡는다고 해도 그게 1년에 한 번 잡는 금액이랑 같아요, 달라요? 같죠? 1년에 한 번 잡을 금액을 나눠 잡는 거니까. 매출원가도 잘했다면 매일매일 잡는 거나 1년에 한 번 다 잡는 거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야죠, 당연히. 잘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매일 잡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필요할 때마다 잡는 거고요. 회사마다의 정책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언제 한 번? 기말에 한 번 잡는 걸로 이렇게 공부하세요. 넘어가시고 제3절에 취득원가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 읽어보세요.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 읽어보시면 이 얘기 나와 있는데 취득원가는 어떻게 결정하래요? 구입가격에다가 취득 부대비용 더하래요. 취득 부대비용. 그럼 취득 부대비용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여기서 운반비죠. 운반비. 그래서 구매자가 부담한 운반비는 취득원가에 가산된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257페이지 보시면 상품의 원가 결정의 첫 번째 매입은임. 거기 밑줄만 쳐드릴게요. 다 아는 거니까. 세 번째 줄에 선적지 인도 기준인 경우에는 선적 시점에서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매입자에게 넘어가는 거 알죠, 여러분들? 넘어가니까 운반하고 있는 물건은 누구 거예요? 매입자 거니까 운반비를 누가 내요? 매입자가 내요. 매입자가 운반비 냈을 때는 그건 누구의 뭐라고요? 취득원가에 가산시키는 거예요. 그거 알면 되고요. 그 다음 건 밑줄 안 쳐도 되는데 그냥 읽어만 볼게요. 도착지 인도 기준일 때는
도착 시점에서 넘어가니까 운반비 누가 내요? 판매자가 내요? 운반업자한테? 그러면 그걸 매입자가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판매자는 그 운반비를 어떻게 처리하죠? 단기 비용 처리하죠? 판매비로.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은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물건 팔아서 판매자가 운반비를 부담했다면 당연히 판매자는 물건 가격에 뭐를 포함시켰겠습니까? 운반비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물건 가격이 더 싸요? 선적지 조건으로 사는 게 더 싸요. 선적지로 사면 판매자는 물건 가격만 받아요. 운반비는 다 내가 내니까. 도착지로 사면 뭐까지 부담해야 돼 우리가? 운반비까지 내야 돼요. 물건 가격에. 그럼 내가 물건 가격에 이미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냈는데 다시 그 운반비를 더할 수 없잖아요. 도착지일 때. 그러니까 판매자가 낸 운반비를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내가 전적지로 사왔을 때 운반비 내가 낸 것만 뭐에 가산시키면 돼요? 취득원가에 가산시키면 되고, 도착지로 사왔을 땐 그 운반비가 다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구입 가격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이냐면 도착지로 사나 뭐죠? 선적지로 사나 취득원가는 같아야죠, 이론상. 아니, 물건 가격이 1,000원인데 운반비가 100원 들어갔다면 내가 냈으면 운반비 별도로 부담했잖아요. 취득원가 1,100원 되잖아요. 만약에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내가 부담 안 하거든요. 그 대신 물건 가격이 1,100원 된다니까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구매자가 부담했을 때 운반비 취득원가 가산. 두 번째, 매입의 누리와 환출. 뭐의 차감이에요? 매입의 차감. 그것만 알아주세요. 매입의 차감 넘기시고, 258페이지 세 번째, 매입 할인도 뭐예요? 매입의 차감 넘어가요. 네 번째, 이연 지급 계약. 자, 이연 지급 계약은 뭐 어려운 거 아닌데요. 그 이연 지급 계약에서 우리가 재고 자산을 구입하는데 현금 주고 샀어요. 현금 주고 산 거는 이연 지급이에요, 아니에요? 현금 주고 산 거를 이연 지급이라고 안 해요. 이연 지급이라는 것은 당장 현금 안 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연 지급했다는 얘기는 현금 안 줬으니까요. 일단은 어떤 계정 과목이 나와야 될까요? 매입 채무가 나와야죠. 외상이니까 매입 채무. 그럼 매입 채무인데 매입 채무라는 건 당장 현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매입 채무 10만 원은 미래 금액이죠. 부채인데. 미래 금액인데 우리가 부채 평가할 때, 이 평가라는 거 배웠죠? 화폐 금액 결정하는 거. 얘가 미래 금액이니까 현재 가치 평가하면 당연히 10만 원보다는 작아지겠죠. 그런데 현재 가치 평가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죠? 그냥 이행가액으로 기록한다 그랬죠, 이거? 우리가 줄 금액 이렇게. 왜 그런다 그랬죠, 이거? 현재 가치 해봐야 그 차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 채권 채무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줄 금액으로 기록해요. 그런데 만약에 장기다. 이게 장기다, 장기. 장기란 얘기는 뭐 1년 이후잖아, 이렇게 장기. 장기라면 어떻다는 거예요? 현재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현재 가치로 해야 돼요, 현재 가치.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거 5장에서 해봤잖아요, 우리가. 얘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반대쪽에 뭐 생겨요? 현할차 생기죠, 현할차. 이거 현할차 쓰기로 했잖아요, 얘는. 장기적 채권 채무. 그러면 얘가 현재 가치 평가했을 때, 예를 들어 8만 원이라고 쳐요. 현재 가치 평가했을 때. 그러면 얘가 뭐가 생겨야 돼요? 현할차가 2만 원 생겨야 되죠? 그러면 매입은 얼마가 돼요? 8만 원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장기간 이후에 이연 지급을 하면 물건의 금액은 취득원가는 어떤 금액으로 기록이 된다? 현재 가치로 기록이 돼요. 그 얘기 나와요. 꼭 읽어보시면. 그래서 정리하세요. 이렇게. 한 번만 다시 해드릴게요. 현금 주고 사면 그 금액이죠. 그냥. 단기면 그 금액이에요. 장기면 현재 가치 평가해야 되고 현재 가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건설자금 이자라는 거 나오는데 그 건설자금 이자는 8장에서 할 거예요. 8장에서 하세요. 8장. 혼자 읽어보시고. 259페이지 일괄 구입은 중요한 거 아니고요. 제품의 원가 결정은 그거는
원가액 때 하세요. 원가액 때 하시면 되고 260페이지 4절이 재고자산에 포함된 항목의 결정인데 일단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오늘은 정리만 할게요. 263페이지 보시면 제5절에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이라는 거 나오죠. 거기 제일 중요하다고 먼저 표시 놓으세요. 재고자산 원가 배분. 그래서 혹시 예습을 하신다면은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면 제5절 중에서도 다음 페이지 넘기면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266페이지에 단가가 중요하죠. 단가. 266페이지에 단가가 중요한데 거기 중간에 보시면 266페이지 266 중간에 거기 보니까 일반적인 방법이고 특수한 방법이 있죠. 그 중에 우리 뭘 인정하고 있어요? 기준에서. 일반적인 방법은 다 인정하고요. 특수한 방법에서 뭐만 인정해요? 소매 제곱법만 인정해요. 소매 제곱법. 나머지 두 가지 인정 안 하거든요. 동그라미 1, 2번은 화폐가치 우입 선출, 매출총 이익률법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가르쳐드리면 일단은 일반적인 방법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일반적인 다. 근데 일반적인 방법은 계산 문제로는 잘 안 내요. 왜냐면 쉽기 때문에 계산 문제 내면. 그래서 얘는 장단점과 특징을 비교하는 게 잘 나오고 일반적인 방법 장단점, 특징 그거를 공부하실 때 잘 정리해야 되고 특수한 방법이 계산 문제가 잘 나오는데 특수한 방법은 뭐가 잘 나오냐면요. 화폐가치 후입 선출 안 나와요.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매출총 이익률법과 소매 제곱법이 잘 나오는데 둘 다 계산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 계산 문제 잘해야 돼요. 배우시면. 근데 여러분이 좀 이상한 게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왜 매출총 이익률법이 시험에 나오느냐. 그게 불만이죠. 그게. 기준에도 인정이 안 되는 것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출제자는 내기 좋은 거 내요. 그리고 뭐 계산 문제로 내기 좋은 거. 그래서 그거 잘 내요. 그렇고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서 260페이지 260페이지 그 제4절의 재고산에 포함된 항목의 결정은 지금 지금 얘기한 그 원가 배분 다음으로 중요한 거예요. 제4절이. 근데 그 제4절에는 제목에 이것만 적어놓고 오늘 끝나요. 거기 제목 옆에다가 타처보관 재고라고 제목에다가 제4절 타처보관 재고라고 지금 적으시고요. 그 제목 밑에다가 재고자산에 포함된 항목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타처보관 재고 다른 곳에 보관되고 있는 우리 재고 뭐 이런 얘기 다른 곳에 보관되고 있는 우리 재고인데 그것을 한번 내일 읽어보시고 오세요. 내일 오시면 6장 다 끝내고요. 7장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